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과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와 시장의 사이가 생각이 다시 틈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1월에 상당히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2월에 다시 좀 비슷해 봉합됐었어요. 한데 3월에 다시 멀어졌습니다. 시기상 3월 FOMC를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선 것 같습니다. 시장과 페드를 완전히 갈라놓은 건 은행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졌죠. 은행이 휘청거리면 경기도 흔들려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드의 금리 인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피벗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생각은 다르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파월 의장하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해보려고 넥타이라도 좀 비슷한 색깔로 메고 왔는데, 파월 의장의 말대로 지금 은행의 위기는 금리가 아닌,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안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 통제하려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게 페드 인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연내 금리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은 다르죠. 3월 FOMC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7월에 피벗이 있을 거다. 5월, 6월 금리 동결하고 7월부터 연달아서 계속해서 금리를 4번 인하를 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양자 간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건 결국 은행발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발 위기 강도가 세지면 긴축은 힘을 잃게 될 거고요. 인플레가 견고하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쪽의 힘이 일방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은행발 위기로 은행이 무너져도 파국이고요. 인플레가 너무 강해도 파국입니다.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연착륙이 이전에 현재는 은행발 위기 없이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는 신연착륙이 우선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게 가능할지 여부를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발 위기가 확산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놓고 마이클 바 페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섭니다. 이틀 내리 열리죠.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표, 유럽의 3월 CPI, 미국의 2월 PCE 지표가 나옵니다. 인플레처럼 변치 않는 상수가 된 미중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마이웨이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중 관계처럼 완전히 멀어진 페드와 시장의 재격도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고금리하고 은행은 절친 베프 사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운신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1%라고 하면 10% 정도 마진 붙이면 가상금리 10bp 만큼의 이익이 돌아옵니다. 근데 금리가 5%로 오르면 10%가 얼마죠? 0.5, 50bp입니다. 그게 바로 고스란히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은행의 순이자 마진, NIM, 님이 왔다라고 하죠. 님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런 님에 예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내심 반기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합니다. 포커페이스를 하죠.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속도에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버릴 땐 상황이 좀 다릅니다. 현재 고금리는 은행의 베프가 아니라 철천지 왼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급속도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그만큼 늘지 못했죠. 풍부하게 유동성은 늘었지만 대출을 그만큼 받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 개인들도 예금이 많고 현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출은 요만큼밖에 없고 나머지를 뭘로 했습니까? 미국 국채와 MBS, 주택저당채권에 대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천수답식 사업구조. 당연히 무이자 예금 받아서 2, 3%짜리 예금하고 2, 3%짜리 국채 투자에 그만큼 이익이 난 겁니다. 근데 이런 사업 구조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 버리자 산산조각,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무이자 예금은 중소형 은행의 무이자 예금은 대형 은행의 예금이나 MMF로 빠져나갔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더 안정적이고 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엄청나게 투자해 놓은 미국 국채입니다. 기준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서 국채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제로금리 때 풀어놓은 대출은 또 대부분 뭡니까? 상업용 대출입니다. 오피스가 지금 텅텅 비어 있죠. 원격 근무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워싱턴 DC에도 월금 출근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식의 또 오피스가 텅텅 비어가니까 그 회사들은 망하고 또 은행은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오피스 대출은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르면 이런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파산 위험이 커지겠죠. 그리고 현재 은행 위기는 좀 변질됐습니다. 뭐냐? 처음엔 유동성 위기였는데 지금 평판 위기, 레퍼런스 위기로 좀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미국의 2개 지역은행, SBB나 이런 은행들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조금만 비슷해도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이다, 오피스 대출 많다, 무이자 예금 많다. 이런 조그만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흔들립니다. 유럽에는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데 이 은행 위험하다? 이런 카더라 통신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도이체방크도 그렇고 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르, 뭐 영국의 바클레이스, 뭐 네덜란드 ING 다 각국을 대표하는 은행인데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기에 지금 희생양이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폭탄 돌리기식 평판 위기, 고금리의 악순환은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와 시장의 차이가, 인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오르기 힘듭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삽시간에 집값이 떨어지고요. 고정금리라도 새 집과 새 대출 가격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34%로 압도적인 일입니다. 최근에 더 늘었죠, 올 들어서. 페드는 근데 그래서 당연히 주거비가 떨어질 걸로 보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파월 정도 주거 부분은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예고편을 날리고 있습니다. 상품 부문에 이어서 주거 부문도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완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번 또 3월 FOMC 때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예고편이 안 들어맞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독특한 주거비 산출 방식 때문입니다. 주거비가 CPI에 들어가는, 물가 지표에 들어가는 나라도 많지 않죠. 한국도 자가 주거비는 안 들어가죠. 근데 미국하고 뭐 일본 정도가 들어갑니다. CPI 주거비 중에 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는 주거비가 들지 않잖아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이 자가 보유자의 자가 주거비, OER이라고 하죠. Owners Equivalent Rent, 즉 인정 주거비, 이것도 CPI에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CPI를 어떻게 조사하죠? 설문조사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CPI 집주인들에게 당신 여기서 살고 있지만 렌트를 놓으면 얼마의 렌트를 놓을 거냐 형태로 묻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겠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금리 높으니까 나 렌트비 1년 전에 3% 했을 땐 금리가 3%한테 3,000원 냈으니까 월 3,000원 냈으니까 지금 6%로 올랐으니까 뭐 2배까지는 그렇고 5,000원 낼 거야. 이렇게 렌트비를 높이 부릅니다. 당연히 대출 이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신규 주택은 고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 상승분만큼 고스란히 렌트비가 오르게 됩니다. 1년 만에 지금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3%에서 6%가 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거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예언대로 주거비가 빨리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장의 이유입니다. 왜냐? 이번에 페드가 경기 전망을 했죠. 3, 6, 9, 12월에 하는데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을 0.5%로 봤고 내년에 1.6으로 봤어요. 근데 올해는 이번 3월에 볼 때 성장률을 0.4, 1.2로 봤습니다. 좀 내렸죠. 그런데 1분기 다 지났잖아요. 지금 3월 말인데 GDP 나올 걸 보면 지금 3.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3월 FOMC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3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에 낸 거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3%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0.4% 페드의 예상대로 0.4%가 되려면 2분기나 3, 4분기 때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0.4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3%대에서 0%대 뭐 마이너스로 간다면 뭐예요?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을 줄이겠죠. 대출 심사가 빡빡해지면 성장률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내릴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또 침체와 은행 대출 때문이라는 거죠. 은행발 위기, 인플레 대응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페드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행들 다 주가 빠지고 이 평가손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페드가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페드도 억울합니다. 왜냐? 그동안 은행 감독은 대출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기준이 뭐죠? 건전성입니다. 연체율이 낮으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은행 감독 체계도 바뀔 공산이 큽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도 샅샅이 뒤져봐야 됩니다. 무이자 예금이 비율이 높으면 SBB처럼 예금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도 열심히 뒤져봐야 됩니다. 대출 잘했나? 즉 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대출 연체율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나 MBS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연두색이 MBS인데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그리고 국채 비중도 높고 이런 게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은행들 위험하겠구나 이것까지 살펴봐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죠.
뱅크런도 생각해야 되고 은행 사업 구조, 은행 포트폴리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형태로 은행 감독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페드도 뒤늦게 SVB 사태를 보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죠. 근데 이제 당연히 현재 사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차적인 희생양은 당연히 페드입니다. 미국 의회가 단단히 벼르고 있죠. 총대는 페드에서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마이클 바 부의장이 매게 됩니다. 바 부의장은 오늘 28일, 29일 화요일, 수요일에 의회에 연달아 나옵니다. 28일은 상원, 29일은 하원에 나와서 이 부실 감독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으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타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발 은행 위기가 확산할지 계속 봐야 되겠죠. 유럽 계속 은행 돌아가면서, 나라 돌아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유럽의 3월 CPI가 24일이 아니라 31일이죠. 31일 금요일, 제가 잘못 쳤네요. 2월에는 8.5%였는데 3월에는 7% 초중반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오히려 더 전달보다 높아졌죠. 유럽, EU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31일이죠. 미국의 2월 PCE 물가가 나옵니다. 지난달 1월에 전년 동기 대비로 1월보다 오히려 높아져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었는데 이번엔 시장 예상은 5% 초반 5.1%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적중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위용 프라이드를 보여줄 행사를 엽니다. 미중 갈등 계속해서 상수가 되고 있죠. 중국이 먼저 주말부터 오늘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 팀쿡 애플 CEO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중국형 오프라인 경제 행사는 그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처음 여는 오프라인 국제회의입니다. 이런 중국형 오프라인 경제 행사에 대응해서 미국은 온라인 정치 행사로 맞불을 놓습니다.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중심이 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부터 30일까지 화상으로 열립니다. 110여 개국의 정상이 참가하고 한국도 당연히 참석합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열려서 여기서 또 반중 어떤 프레임을 짤 공산이 큽니다.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경제동맹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한미 경제동맹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규정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한국의 기대대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광물로 분류되면 한국이 최대 수혜국, 배터리 관련주가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양극재와 음극재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국만 미국과 FTA를 맺었죠. 왜냐하면 미국 보조금의 배터리 광물 규정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나온 광물로 배터리를 만들어야만 전기차 한 대당 최대 3,750달러의 보조금을 주거든요. 나머지 3,750달러는 그 배터리 부품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이 2004년 이후부터 금리를 10여 차례 연달아 올렸었죠. 이때 그런데 시장 금리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스펀 수수께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파월 시대는 아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 국채를 내던지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입니다. 뒷북 논란, 고속 인상 논란 속에서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은행들만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리를 올리면 더 빠르게 올리면 주거비가 또 올라가고 은행만 위기로 사지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준 은행 주가와 인플레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파월의 역설, 파월의 수수께끼가 어떤 결말을 맺지,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동결 인하로 돌아갈지, 시장의 기대대로 돌아갈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저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누리동아님 보석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에겐 누리동아님이 보석 같습니다. 늘 빚지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쫑호야님, 폴킴님, 우유아빠님, 키키미나님, 유튜브님 다 저에게 과분한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근정님, 현재 은행 위기 때문에 BIS 비율이 떨어져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BIS 비율이라는 게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잖아요. 이게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안전한 은행인데 최근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위험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니까 BISB를 떨어져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은행을 볼 땐 특히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을 볼 때 BISB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의 은행 뭐 이런 고비가 분명히 올 텐데 아마 이 BISB 얘기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코인 거북이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저는 사실상 양적 완화, 유사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양적 완화는 당연히 시중에 있는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유동성을 푸는 건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국채를 사들이지는 않고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줘, 은행들에게. 지금 국채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겉으로 효과를 보면 양적 완화나 똑같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하지만 양적 완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득시담보대출, 국채담보대출도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양적 완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컬렉트매니아 너무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준전님 항상 댓글을 안 달아도 잘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댓글 이렇게 달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표현을 해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이런 구조대,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저에게 구조대가 돼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거기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님 중립적 뷰를 견지해서 고맙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걸 항상 하고 싶어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 수식어 재미있는 중립적 뷰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설장님 연준의 역할이 물가 안정인데 물가 목표치를 2%에서 3%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는 단기적으로 되게 이루기 힘든 목표인데 페드는 신뢰도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 선거, 대선이 미국 대선이죠.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포유님 현재 자산시장은 경제학 지식으로는 부족하고 재정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정학은 시장 실패를 참여한 재정학을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 케인지언, 정보 개입주의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현재 상황을 시장 실패로 볼 수 있을까요? 정부 실패로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실패로 보자면 재정학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재정 엄청 풀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다 안 맞다라는 볼 수 없고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두루두루 잘 균형적으로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인애플님, 일본, 중국, 프랑스가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본, 중국, 프랑스가 지금까지 계속 국채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갑자기 팔았다라고 하면 더 큰 쇼크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항상 모든 게 속도의 문제 같습니다. 먼저 엑싯을 한 거고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늦게 가는 거고 항상 늦게 탈출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겠죠. 은행 다음은 어딜까요? 라고 시간자님께서 물어주셨는데요. 도이치방크가 지난주에 휘청거렸었고요. 트루디님 말처럼 부동산 대출, 특히 오피스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다음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 고비도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도케이제님 10분은 너무 짧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는 20분 가까이 한번 해보려고 좀 여유를 갖고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면 안 되는데 10분은 너무 짧다라고 저에게 이게 오히려 칭찬이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로스님 저의 별명 중에 하나를 밀하우스라고 심슨 가족인가 거기서 나오죠. 잘 컸네라고 저는 칭찬으로 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